조선 후기 충청도 공주의 중년의 사내가 큰 저택에 홀로 하인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올해로 40살이 된 김상도였습니다. 상도의 아버지 김제복은 원래 경상도 안동이 고향이었으나 공주에 와서 곡식 장사로 큰 돈을 벌어 온 가족을 이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아버지 제복은 스스로 큰 상인이 되었지만 외아들 상도만큼은 장사가 아니라 과거 시험에 붙어 가문을 빛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바램과 달리 상도는 어려서부터 글 공부에는 통 소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과거에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큰 마음을 먹고 엄청난 재물을 들여 아들을 한양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 당시 성행하던 매관매직을 하여 관직을 몰래 사들인 것이었지요. 이렇게 상도는 하품직 관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도가 한양의 관리로 머물고 있던 어느 날 충청도 지역에 무서운 돌림병이 퍼졌습니다. 상도의 고향 공주도 이 병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쓰러져 죽어나갔습니다. 불행히도 상도의 부모님과 시댁에 가 있던 상도의 부인까지 모두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서둘러 장례를 치르는 한편 급히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 이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상도는 부모와 부인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곧바로 관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저택으로 내려와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상도는 어릴 때부터도 근검절약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아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고 이 세상에 오직 자신만 남았다는 생각에 더 지독하게 돈에 집착했습니다. 물론 절약하는 것은 훌륭한 덕목이었지만 상도는 심각한 구두쇠가 되어 있었습니다. 3년상을 모두 끝낸 상도는 언제 슬퍼했냐는 듯 집안의 재산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상도는 우선 곡식 창고와 논밭 문서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던 곡물 도매 장사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한양에서 하급관리 시절에 배웠던 재주와 자신의 꼼꼼함에 잘 맞는 사채업과 전당포를 운영할 생각이었지요. 집안의 재산은 들어오기만 할 뿐 나가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집안에서 일하는 식구들의 하루 끼니 양까지 엄격하게 정해 통제하였습니다. 동네에서 그에게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이자가 밀리면 인정사정 없이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뒤에서 그를 두고 지독한 구두쇠라며 흉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상도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사정은 자신과 상관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상도가 40살이 된 어느 따뜻한 봄날 금세 먹구름이 하늘을 덮치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던 비는 저녁때가 되어도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해질 무렵 상도는 하인 둘에게 대문을 닫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간 처마 밑에 가마 한 채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마 안에는 흰옷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선비와 하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선비는 상도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집 주인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급히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말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 어르신 되십니까? 뜻밖의 소나기 때문에 댁 처마 밑을 잠시 빌렸습니다. 상도가 마음의 경계심을 풀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손님이 계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안으로 모셨을 터인데 말입니다. 헌데 어디서 오신 니신지요? 젊은 선비가 정중히 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문구라고 합니다. 가마 안에 있는 여인은 제 누이입니다. 제 매부가 3년 전 세상을 떠났는데 오늘이 마침 3년째 되는 날이라 누이와 함께 무덤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문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헌데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갑작스레 비를 만났습니다. 집까지 가려면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침 이 근처에서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5냥을 드릴 테니 혹시 방 2칸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 날이 개면 바로 떠나려 합니다. 상도는 이 말을 듣자 속으로 재빨리 셈을 하였습니다. 방만 반나절 내주면 5냥을 거저 얻는 장사로구나. 그리 생각하고는 또다시 셈을 굴려보았습니다. 먹을 것만 내주지 않으면 더없이 좋은 거래가 아닌가. 상도가 마침내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빈방이야 몇 칸 있기는 합니다만 마침 식재료가 떨어져 음식을 따로 지어드리기 어렵습니다. 문구가 듣자마자 얼른 대답했습니다. 방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저희가 먹을 것은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바로 떠나겠습니다. 상도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5냥을 거저 얻었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는 걱정하는 척 문구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참, 비가 이토록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다른 곳을 찾아다니시기도 어려우실 듯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묵어 가시지요. 문구가 상도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문구는 곧바로 품속에서 5냥을 꺼내 상도에게 내밀었습니다. 상도는 이번에는 오히려 손을 내저으며 사양하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구가 여러 번 거듭 권하자 결국 마음속으로 흡족해하며 돈을 받아 품속에 넣었습니다. 문구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려 할 때였지요. 바로 그때 가마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상도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그 부인은 정말이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미인이었습니다. 부인이 상도를 향해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상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토록 고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상도가 그러든지 말든지 문구 일행의 하인들이 부지런히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금방 상이 차려졌습니다. 문구는 상도에게 함께 앉아 이야기 나누기를 권했습니다. 상도는 처음에는 사양하는 척 했으나 문구가 팔을 잡고 억지로 앉히자 마지못한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인도 옆자리에 앉아 3사람이 함께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상도는 부인 때문에 긴장하여 행동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부인이 가마에서 내린 그 순간부터 상도의 눈은 마치 실에 꿰어진 듯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못했지요. 문구는 상도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누이에게 가만히 눈짓을 보냈습니다. 자리를 비켜달라는 뜻이었지요. 부인은 오라버니의 속마음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전 피로하여 먼저 쉬고 싶습니다. 상도는 마음이 급해 하녀에게 분부하여 가장 깨끗한 방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새 이불을 깔고 등불도 밝혀주었습니다. 평소 남에게 인색했던 모습과는 딴판인 정성스러운 대접이었습니다. 부인이 방으로 간 뒤에도 상도와 문구는 계속 술을 마시며 말을 나누었습니다. 상도가 문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헌데 매부 되시는 분은 살아계실 적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문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이야기가 깁니다. 제 매부는 큰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워낙 부잣집 아들이고 일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서 평생 그저 놀며 먹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 누이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5해 전 매부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제 누이와 매부 사이엔 자식이 없었지요. 매부는 재산을 이어받을 후손이 없을까봐 늘 마음을 졸였다 합니다. 문구가 목소리를 낮춰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후손이 없다는 핑계로 첩을 여러 집에 들이고 몸이 몹시 상할 정도로 술과 여인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그때 제 누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매부는 결국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어 눕더니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엾게도 제 누이만 홀로 남은 것이지요. 올해 25살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3년째 홀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누이가 매부의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픕니다. 상도는 문구의 그 말을 듣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문구는 그런 상도의 변화를 모른 척하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오늘 매부의 무덤에 가서 이렇게 알렸습니다. 누이에게 자식을 낳게 해줄 좋은 사내를 찾겠다고 말이지요. 전 누이를 좋은 곳에 다시 시집 보낼 생각입니다. 매부가 남겨준 재산이 많이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요. 상도는 그 순간 마치 하늘에서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가슴이 쉴 새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하다면 누이분의 혼인 상대는 정하셨습니까? 그리고 누이분과 혼인할 사내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문구가 손을 내저으며 말도 안 된다는 듯 말했습니다. 조건이라니요. 과부가 다시 시집을 가는데 어찌 그런 것을 따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3년상이 끝났는데 어떻게 혼인 상대가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아직 누이를 걱정하는 마음이 크니 혼례를 올리고도 당분간 함께 머물게 해줄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도는 이것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나이는 많아도 한양에서 벼슬을 한 경력도 있고 재산도 많으니 도전은 해보고 싶었습니다. 선비님, 마침 저도 부인을 잃고 오랜 시간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못하지만 저는 그 매부와 다르게 여색을 밝히지 않아 이렇게 아직도 부인을 그리워하며 혼자 지내고 있지요. 그리고 한양에서는 제법 높은 벼슬도 한 사람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누이분의 혼인을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문구는 짐짓 놀란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주인 어르신께서 호랍이셨습니까? 헌데 제 누이는 볼품없는 여자라 어르신처럼 훌륭하신 분께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문구의 말에 상도는 애가 탔습니다. 문구는 그런 상도를 보고 말을 덧붙였지요. 하지만 어르신께서 싫어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누이의 혼인을 주선해 보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분 다 이미 혼인을 했던 몸이니 우리끼리 간소하게 식을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좋은 날만 받아주시면 제가 누이를 데려오겠습니다. 상도가 마음이 급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누이분께서 제가 싫다고 거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구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일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상도는 이제 일의 반은 이미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들떠서 쉴 새 없이 문구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다가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문구는 일찍부터 하인들에게 짐을 챙기라 분부하고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상도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간밤에 문구가 누이에게 자신의 얘기를 잘 해줬으리라 기대가 컸지요. 하지만 아름다운 부인은 상도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곧바로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인사 한마디 없이 냉정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상도는 부인의 이런 모습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여 문구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비님, 혹시 혼인 얘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요? 누이분께서 저렇게 차갑게 대하시니 걱정이 됩니다. 문구가 괜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걱정 마십시오. 오히려 누이가 혼인을 승낙했기에 저렇게 피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피하는 것이니 염려 마십시오. 어르신께서는 좋은 날짜만 정해 알려주시면 제가 누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상도가 그제야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아, 승낙을 하였습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급했나 봅니다. 문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르신, 너무 예의를 갖추려 하지 마십시오. 곧 한 집안 식구가 될 터인데 너무 따지면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상도가 그 말에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선비님, 사실 제가 동이 트기도 전에 이미 날짜를 받아봐 보았습니다. 3월 보름이 크게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날 어디로 가서 누이분을 모셔오면 되겠습니까?
댁을 알려주시지요. 문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어르신께서는 찾기 힘드실 겁니다. 서쪽 나루터에서 배를 타면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니 걱정 마십시오. 기다리시면 금방 하인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도는 그 말에 더 알려달라고 조를 수 없었습니다. 선비의 누이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아침밥을 들고 가라고 권했으나 문구가 말했습니다. 갈 길이 멀어서 아침밥은 사양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 터이니 다음을 약속하지요. 상도는 그 말을 듣고 보니 아침 한 끼를 아낄 수 있게 됐다고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문 밖까지 선비와 누이 일행을 정성껏 배웅하였습니다. 문구 일행은 가마를 메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상도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돈 모으느라 여인을 잊고 살았는데 하늘이 이런 귀한 인연을 이어주시다니. 게다가 간밤에 빈방을 빌려주고 5냥을 받았지. 술과 안주도 거저 얻어먹었네. 게다가 많은 재산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다니. 나는 뭘 해도 될 상인가 보구나. 하늘이 내린 재물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모양이야. 상도는 날마다 선비의 누이와 혼례를 올릴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문구가 보낸다던 하인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맞아, 간소하게 식을 올리자고 했었지. 크게 준비할 것이 없으니 천천히 알려주려나 보다. 하지만 이후로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상도는 혹시나 하여 마음이 점점 타들어갔지요. 그러다 3월 보름 혼인날이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그 어여쁜 부인과 혼례를 올리고 있어야 했지요. 지난번에 몸종을 시켜 뒤따라가서 저들의 집이 어디인지 알아보았어야 했는데 그들이 더 좋은 혼처를 만났거나 생각이 바뀌었나 보구나. 모든 것이 헛된 꿈을 꾼 셈이구나. 상도는 아침부터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문구가 깨끗한 새 옷을 입고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도는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사람처럼 황급히 달려나가 문구를 맞이하였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사랑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상도가 급한 숨을 돌리고는 말했습니다. 선비님, 사실은 제가 내내 후회를 했습니다. 오늘 누이분을 모시러 가려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직접 와주시니 이제야 한시름 놓았습니다. 문구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쓸모없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배는 서문 밖 나루터에 대어놨으니 곧 누이와 하인들이 도착할 것입니다. 혹시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까? 상도가 기뻐하며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딱 맞습니다. 상도는 곧바로 몸종들에게 혼인 준비를 서두르라 분부하였습니다. 문구의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신부를 태운 가마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도와 부인은 뒤뜰에서 간단하게 혼례를 치렀습니다. 부인이 얼굴을 가렸던 장옷을 벗자 지난번보다 더욱 고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상도는 또다시 넋을 잃고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황홀하여 손발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문구의 하인들이 커다란 괴짝 3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괴짝이 꽤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것을 앞마당에 줄지어 늘어놓았습니다. 문구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가족이 된 매부에게 드리는 저와 누이의 정성입니다. 상도는 마음속으로 큰 이득을 보았다며 기뻐했습니다. 사실 혼례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아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례를 올렸다며 괴짝을 3개나 받았으니 콧노래가 저절로 나올 지경이었지요. 밤이 깊어지고 문구가 먼저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도는 이미 이 순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도와 부인은 곧장 둘만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홀몸이었지만 서로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상도는 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깊이 마음을 빼앗겼고 부인은 오랜 시간 홀로 지내온 쓸쓸함을 달랠 신랑이 필요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부부는 단정히 세수를 마치고 앞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부인이 치맛자락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3개의 괴짝을 하나하나 열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비단 옷과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3개의 괴짝이 남김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매는 이 모든 것들을 흔쾌히 상도에게 맡겼습니다. 상도는 이 괴짝들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복이 갑자기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토록 의심 많은 구두쇠인 상도였지만 자신보다 더 부자인 그들에게 일말의 의심도 사라졌습니다. 부인이 이토록 진심을 보이니 상도도 신랑으로서 믿음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도는 자신 모아둔 괴짝 열쇠들을 지금의 아름다운 부인에게 건넸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모아둔 5,000냥도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 직접 돌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 재산도 넘치는데 이것까지 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도가 대답했습니다. 돈을 쓰고 안 쓰고는 다른 것이고 부인에게 맡기고 안 맡기고는 또 다른 일입니다. 이제부터 이 집안 살림은 부인께서 좋으신 대로 알아서 해주십시오. 부인은 더는 사양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 후 부부는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단 하루도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지냈습니다. 두 사람의 정은 날로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인이 상도의 집에 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침 단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단오는 예로부터 큰 명절이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이든 누구나 좋은 술과 음식을 차려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헌데 상도의 집은 달랐습니다. 그토록 고운 부인을 얻고 그토록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상도는 여전히 구두쇠 같은 마음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큰 부자 집안이 명절을 맞이했는데도 술 한 병, 고기 한 점 사지 않았습니다. 하인들도 평소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잡곡밥과 나물 몇 가지로 밥을 먹었지요. 부인은 상도의 이러한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속으로만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상도에게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강가에 배를 띄워 멀리서 그네뛰기를 구경하는 것이 볼만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한번 나가서 구경하고 싶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주시겠습니까? 상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밖에 나가 배를 타려면 또 돈이 들 터인데. 하지만 부인을 너무 아꼈기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께서 가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가야지요. 부부는 함께 배를 타고 그네뛰기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문구에게는 집을 지켜달라고 단단히 부탁했지요. 과연 볼만한 구경이었습니다. 강변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명절답게 북적이고 신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상도 부부는 실컷 구경한 뒤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중양절이 다가왔습니다. 상도가 문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추수 때가 됩니다. 부인의 집안에 논밭이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서 쌀을 거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구가 대답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마침 저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매부께서 함께 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상도는 사실 바로 이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문구남매에게 논밭이 많다고는 했는데 어딘지 도통 알려주지 않아 어디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문구가 상도에게 말했습니다. 매부 땅이 워낙 커서 미리 준비를 시켜야 하니 괜찮으면 내일 함께 가시지요. 준비가 되지 않아 매부께서 헛걸음하실까 걱정됩니다. 상도가 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저녁 때가 되자 문구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내일 함께 가시지요. 제가 작은 배도 한 척 준비해 놨습니다. 두 사람은 이른 아침에 떠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상도와 문구는 배에 올라 물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어느 마을 나루터에 이르렀습니다. 문구가 갑자기 배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 마을에서 볼 일이 있어 다녀오겠습니다. 적적하시면 장터에 가서 구경을 하고 오셔도 될 것입니다. 상도가 순순히 말했습니다. 그러지요. 문구가 떠난 뒤 상도는 심심한 마음에 배에서 내려 동네를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장터에서는 마침 탈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침 상도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탈놀이였습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상도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넘어갈 때까지 구경하였습니다. 상도는 그제서야 문득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급히 나루터의 배로 돌아와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선비께서 돌아오셨느냐?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날도 저물어 가는데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상도가 말했습니다. 내 주인 댁은 어디냐? 그곳으로 바로 가보자꾸나. 하인은 난처한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채용된 사람이라 그곳의 위치를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상도는 하인과 함께 객주에서 하루를 묵고 해가 뜨자마자 나루터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구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염려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저희 주인 나리께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상도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부인의 본가가 어딘지 모르니 우선 집으로 돌아가자. 상도는 하인에게 배를 돌리라고 분부했습니다. 일행은 다시 상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안으로 들어서는데 하인들이 놀라 달려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님의 방을 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온 집안을 모두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뒷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으로 봐서는 밖으로 나가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신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상도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 급히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안방은 텅 빈 것도 모자라 장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숨겨놨던 돈 꾸러미들과 보석과 장신구가 든 괴짝들도 사라져 있었지요. 상도는 서둘러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괴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주 깨끗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상도는 이제야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눈치채고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큰 속임수에 빠진 것이구나. 상도는 분하고 원통하여 발을 동동 구르며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고생하여 모으신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구나. 내가 그 재산을 어떻게 지켰는데. 하인들도 이 소식을 듣고 모두들 혀를 찼습니다. 평소에 돈 한 푼도 그렇게 아까워하시더니 여인한테 푹 빠져 모든 것을 다 빼앗기셨구나.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부인이 떠날 때 상도에게 쪽지 하나를 남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상도가 그 쪽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는 명절에도 인색하여 하인들에게 고기 한 점 주지 않고 곤란에 처한 손님에게 하룻밤 묵게 해주고 돈 5냥을 받아 챙기면서 젊고 아름다운 부인과 재산까지 공짜로 얻으려 했지요. 나는 그 욕심을 이용했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팔았으니 이제 그 돈을 받아가겠습니다. 몇 개월이나 호레비와 머물러 줬으니 이자도 가져갑니다. 혹시라도 관아에 알릴 생각은 마십시오.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상도는 쪽지를 보고 크게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공짜로 욕심을 부리다가 이 모든 것을 잃었구나.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평생을 욕을 먹어가며 아꼈단 말인가. 차라리 내 재산을 모두 써서 나와 나를 위해 일해준 이 집안 사람들을 위해 베풀 걸 그랬구나. 곧 상도의 일은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상도를 아는 사람치고 당연한 벌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구와 부인의 일행은 조선 팔도를 떠돌며 사람들을 속여 재물을 빼앗는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으면서도 인색하여 작은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을 골라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수법으로 재물과 아름다움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세월이 변하면서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감쪽같이 변했을 뿐입니다. 하늘에서 거저 떡이 떨어지는 일은 없으며 설령 떨어져 있다 해도 그 밑에는 큰 구덩이가 파여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솔솔야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솔야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